사실 어제 다쳤고 오늘 수술 받는다 생각하면 사실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잖아요. 100% 내가 수술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받는 분은 잘은 없을 거예요. 그냥 해야 된다 하니까. 안녕하세요.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입니다. 오늘은 골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골절과 연관이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골절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뼈가 부러진 걸 말해요. 그 정도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뭐 말 그대로 뼈가 부러졌다. 그게 골절이죠. 네, 금간 것도 골절이고요. 그러니까는 정형외과에서는 사실 금만 같다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부러져서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누가 봐도 골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러지긴 했는데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엑스레이라든지 CT를 찍었을 때 선은 보이는데 이제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그냥 금만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골절이에요. 네, 골절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종류를 나누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완전히 어긋나 있다. 이런 경우는 완전 골절이 되겠죠. 근데 뼈가 부러졌는데 완전히 어긋나 있지 않거나 제자리에 있거나 살짝만 어긋났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불완전 골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방성 골절, 폐쇄성 골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개방이 됐다 해서 개방성 골절이라 부르고요. 다행히 피부를 뚫진 않고 피부 안에서만 부러져 있다. 그럼 폐쇄성 골절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관절을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관절 내 골절, 관절 외 골절로 불러요. 관절을 침범했다고 하면은 관절면이 손상을 받았겠죠. 그러면 뼈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용골도 같이 다쳐요. 그러면 수술이 잘 되거나 치료가 잘 됐다 손 치더라도 용골은 다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상성으로 관절염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절을 침범한 골절을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위치에 따라서 뭐 팔뼈, 다리뼈, 뭐 척추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옆으로 바로 부러졌으면은 뭐 수평골절, 그리고 이렇게 어긋나 부르면은 사선골절, 이렇게 회전하면서 부러지면은 회전골절, 여러 가지로 이제 방향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부르게 되고 다친 기전에 따라서도 뭐 고에너지 골절, 저에너지 골절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친 분들은 고에너지 골절이 되겠죠. 그리고 저에너지 골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걸어가다 살짝 넘어지는 수준으로 부러지는 경우는 저에너지 골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누구나 부러지겠죠. 젊은 사람도 부러지고 연세가 있는 분들도 부러질 건데 그냥 이 의자에서 살짝 주저앉았는데 이런 의자 높이에서 넘어졌는데 부러졌다. 젊은 사람들은 타박으로 끝날 일이 연세가 있거나 뼈가 약하신 분들은 골절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서 야, 이 정도는 부러질 정도가 아닌데 부러졌네? 그럼 뼈가 약하신가? 병이 나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동반된 손상에 따라서도 복합골절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인대, 힘줄, 근육 다 파열된 경우랑 뼈만 다친 경우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결만 부러진 경우도 있어요. 뼈는 겉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 뼈 속에 있는 그 결들이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뼈가 멍들었다 표현하기도 하고 뼈에 피 났습니다 뭐 자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골절로 봐요. 물론 엑스레이 보면 멀쩡하겠죠, 그런 골절은. 근데 MRI 같은 거 찍어보면은 또는 CT를 찍어보면은 결이 이렇게 결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딱딱 끊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 큰 치료까지는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뼈가 아프긴 하겠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뭐 꼭 댕강 부러져서 이렇게 어긋나야만 골절은 아니어서 골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골절은 뭐 심하게 다칠수록 안 좋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개방성 골절이자 관절내 골절이 가장 안 좋을 수 있죠. 관절을 침범하면서 그게 피부까지 뚫어버리면 그게 제일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피부가 뚫렸다는 얘기는 외부랑 내부가 통하는 길이 낮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나쁜 균이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 자체도 이게 피부가 안 좋아지면 피부가 개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뼈는 잘 나와도 피부 때문에 또는 그런 연보 조직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제일 안 좋게 보는 걸 피부가 손상이 많이 된 개방성 골절인데 관절까지 침범하면 아이고 너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멀쩡하게 지내셔도 퇴행성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시는데
하물며 그 관절이 다쳐버리면 퇴행성 플러스 외상성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훨씬 더 진행이 잘 되거나 빨리 올 수 있어요. 네, 성장판 문제 잘 생겨요. 생각보다 잘 생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보단 뼈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너지에 많이 다치는 편이고요. 그리고 꼭 다치면 성장판 근처가 다쳐요. 성장판 근처에 있는 뼈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해요. 특히 손을 많이 다쳐 오시는데 공놀이 하다가 야구공에 배구공에 축구공에 부딪혀서 손이 탁 꺾이는 걸로, 그러면서도 이제 성장판 주위에 있는 뼈들이 뚝 하고 떨어져 나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대라든지 힘줄이 뼈를 뜯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우리는 견열골절, 뜯긴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이제 성장판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판 손상도 동반될 수 있어요. 인대 힘줄도 같이 다칠 수 있어요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추가로 하자 그러죠. 사실 그런 골절들은 크게 엑스레이에서는 심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하자 하면은 왜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골절들은 이유가 있는 골절들이거든요. 뼈가 다칠 정도로 다쳤으면은 어쨌든 뼈가 부러질 정도 에너지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멀쩡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심하게 다친 경우에 있어서는 뼈가 많이 어긋나 있지 않더라도 수술하자는 경우도 있고요. 뼈는 치료가 잘 되면 사실 정말 잘 낫거든요. 거의 후유증 없이 나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불편한 오세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 성간판 손상이 의심이 된다.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한 번 더 오시조가 돼요. 이게 자라는 과정에서 뼈가 이렇게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손상을 받은 자리는 안 자라고 손상 받은 자리는 자랄 거니까 뼈가 이렇게 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성장판 손상이 의심되면은 중간중간에 오셔서 한 번씩 엑스레이 정도라도 찍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되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고요. 특히 이제 손가락, 발가락 이런 작은 뼈들이야 조금 틀어지더라도 문제가 크게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허벅지 뼈라든지 정강이 뼈 같은 이제 다리 길이 성장과 연관이 많다거나 아니면 척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데가 문제가 있으면은 특히 다리면은 틀어져도 문제고 다리 길이 차이가 나도 문제고 걸음걸이가 바뀌는 거니까, 특히 하체 쪽에 성장판 손상이 의심된다. 이건 저희도 이제 약간 머릿속에 빨간불 하나 켜놓고 보는 거죠. 네. 골절 진단은 뭐 최초의 진단은 역시 엑스레이부터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댕강 부러졌다, 그건 놓칠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부러진 정도에 따라 치료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엑스레이가 멀쩡해 보여도 뼈가 부러진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엑스레이는 못 놓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CT를 찍는다거나 MRI 찍는다거나 초음파를 찍는다거나 추가 검사가 들어가는 경우고요. 특히나 뭐 손목, 발등 이런 식으로 뼈는 많은데 뼈가 작고 많이 겹쳐져 있는 자리는 정말 못 찾아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멀쩡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걸로만 끝내진 않거든요. 오시면 이제 체크도 해보고 눌러도 보고 제껴도 보고 이런 기능 검사를 해보죠. 그러고 나서 와, 이거는 단순 타박상 수준이 아닌데, 골절이 아니고서는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근데 엑스레이 멀쩡해. 그러면 CT를 좀 찍어 보시죠. 또는 뭐 MRI 찍어 보시죠. 또는 초음파를 해 보시죠. 추가 검사를 권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치료는 이제 그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수술을 하냐 마냐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수술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조직을 건들지 않는다 해서 보존적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보존적 치료는 대체적으로는 우리 흔히 부목을 대고 깁스를 하잖아요. 그게 보존적 치료의 아주 대표적인 치료고요. 그리고 아플 거 아니에요. 골절인데 안 아플 리가 없겠죠. 붓기도 할 거고,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같은 걸 해서 통증이라든지 붓기를 좀 깔아앉히는 그런 식의 치료를 많이 하고요. 아니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보존적 치료는 뭐 수술 빼곤 다 보존적 치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깁스가 있죠. 캐스트, 석고 고정을 한다거나 이런 고정을 하는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같은 게 있는데, 뼈가 부러져 있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뼈가 붙지 않았을 때는 흔들흔들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통증도 줄이고 치료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석고를 많이 썼었죠. 근데 석고 캐스트, 석고 깁스는 불편해요. 수술할 필요는 없긴 한데 뭔가 불안정해.
라고 할 때는 환자분들이 불편하겠지만 그거 각오하고 감수하고 좀 속고라도 하시죠가 되는 거고요. 방깁스는 뭐 풀었다 뺐다 요새는 다 가능하게 나오거든요. 예전처럼 붕대 감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 대신에 좀 가벼운 골절들, 어긋나는 게 많이 걱정되지 않는 골절들한테 하겠죠. 보조기는 그거보다 더 간단해서 보통은 치료 초반에 한다기보다는 이제 속고를 풀면서 또는 깁스를 풀면서, 그래도 바로 풀기엔 좀 불안할 때 중간에 한번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뼈가 많이 어긋나 있는데 그대로 둘 수 없을 때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뼈가 모양이 자기 모양인데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로라면 붙을 리가 없겠죠. 아니 붙더라도 이 모양대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제 기능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술은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수술이에요. 갖다 놨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동반 손상이 있다거나 위치적으로 근육이라든 힘줄이 뼈를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하고 고정을 하는 기구들을 놓는 것까지가 수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뼈만 맞춰 놔도 안정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뭐 방깁스든 속고 캐스트든 그 정도로도 충분히 고정이 가능하다면은 뼈만 맞춰 놓는 것까지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큰 에너지가 필요 없는 그런 작은 뼈라든지 큰 힘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의 뼈라 하면은 그냥 가볍게 의료용 철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꽂아 놓고 나와요. 그거는 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뼈만 맞춰 놓고 철사만 꽂아 놓으면 되니까 상처라고 하는 게 바늘구멍 정도만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철사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뼈가 웬만큼 붙었으면 뽑아 버리면 돼요. 또 뽑을 때도 그때는 수술방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외부에서 뽑을 수 있게끔 손잡이 만들어 놓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경우는 그런 철사만 꽂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볍죠. 그 대신에 큰 뼈들, 뭐 팔뼈, 다리뼈 큰 뼈들은 철사 갖고 힘을 못 버티겠죠. 그럴 때는 이제 철판 같은 걸 대기도 하고요.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철심을 박아버리기도 해요. 뼈가 보면은 이렇게 원통이거든요. 그 중간에 비어 있어요. 여기다 철심 꽂아 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뼈를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너무 심하게 다치셨다, 뼈가 완전 조각조각이 다 나버렸다,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뼈가 붙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은 뼈가 부러졌는데도 인공관절로 가기도 해요.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교체를 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대원칙은 뼈를 제자리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걸 고정시킬게요가 대원칙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고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반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뼈만 부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동반된 인대 손상, 힘줄 손상, 근육 손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내 골절이다, 그럼 관절 내부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도 같이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수술은 이런 이유로 보통 하게 됩니다. 나사 같은 게 뭐 두꺼워요. 3mm, 4mm, 뭐 5mm, 5mm짜리 잘 없어요. 그 정도를 넣기 때문에 그거 넣는다고 해서 뼈가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가락 같은 작은 뼈에도 나사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1mm, 2mm짜리 넣는 거고요. 이런 큰 뼈들은 이제 3mm, 4mm, 5mm 이런 정도를 넣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나사 때문에 뼈가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나중에 뽑고 나면 구멍 뻥뻥뻥 뚫려 있겠죠. 그러면 그 구멍이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해라는 얘기는 드리죠. 네, 그 어차피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검사하거나 하면 보이죠. 근데 그 골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공항에 계시는 그런 검색 요원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골절 수술했네로 넘어가는 거지, 몸속에 쇠가 있다고 뭐 그 부분들 막거나 그러진 않죠. 네.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몸속에 그 기구가 있어도 못 찍진 않은데, 만약에 같은 부위를 손목에 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손목을 찍고 싶다, 이런 경우는 찍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찍을 수는 있는데 그 기구에서 영상이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찍어봤자 얻을 정보가 없어요. 근데 손목에 기구가 들어가 있지만 팔꿈치나 어깨나 이런 데 찍을 수 있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위만 못 찍는 거예요. 예, 영상이 방해받아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선택적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뼈가 다 붙으면 쓸데없긴 해요. 굳이 이물질을 몸 안에 두고 살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겠죠. 그리고 10분, 20분이면 수술이 끝나고요.
그리고 통증도 상처에 대한 통증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며칠만 지나면 좋아지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 웬만하면 뽑으세요 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또 다치잖아요. 또 다치면 이렇게 철판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경계는 뚝 부러져요. 왜냐면은 힘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치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수술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살아가다 보면 다칠 확률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뽑으시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없던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좀 차지를 하기 때문에 걸린다,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뽑자 하는 거고요. 근데 나는 뭐 걸리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또 연세가 좀 있어서 수술하는 그 마취하는 게 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안 뽑아도 돼요. 어차피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얘들이 썩거나 녹거나 녹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좀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뽑으시죠가 되는 거죠. 예. 째는 건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예. 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뼈를 맞추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뼈를 눈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심하지 않은 골절이다, 또는 기구를 이제 철판이라든 철심 같은 큰 기구를 넣지 않는 골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안 찌려고 노력을 해요. 뼈가 너무 심하게 어긋나서 바깥에서 맞춰도 한계가 있다거나, 또는 이거는 철판이나 철심이나 이런 큰 기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 열지 않고 넣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열어서 눈으로 보면서 뼈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왕 연다면 더 예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비율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치는 빈도라든지 정도가 많긴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타박으로 끝날 일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골절이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성 골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손목, 넘어질 때 손을 짚잖아요. 그러면 짚는 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여기 뚝 부러진 경우가 있고요. 어깨뼈, 이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짚으면서 여기가 뚝 부러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지면서 우리 대퇴골, 골반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척추, 주저앉으면서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노인성 골절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불러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안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부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뼈가 약하시고 뼈가 재생되는 능력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낫는 가능성도, 확률적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더 할 가능성이 높아요. 골다공증은 뭐 정의로 보자면 뼈에 구멍이 많이 뚫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뼈라는 거는 부러지더라도 붙어요. 멀쩡한 뼈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체가 되는 거죠.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뼈들은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만드는 뼈가 계속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교체가 되지 않으면 붙을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바뀌어져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이제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뼈는 많이 없어요. 근데 만드는 게 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만드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많다 보니까 뼈가 점점 비어가겠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뼈가 약하니까 다치더라도 이제 확률적으로 부러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붓는 것도 마찬가지죠. 뼈가 재생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붙을 확률도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병이 되는 거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다칠 확률이 높아지니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조건인데, 사실 환자분들이 치료하면 좋아지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뭐 경우에 따라서지만 보통은 좋아지지 않는다 말씀드려요. 지금 나보다 10년 뒤에 내가 뼈가 더 튼튼할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으로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한데 왜 그럼 치료를 하느냐? 이왕 치료를 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더라도 약해지는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죠. 골다공증을 치료하다 보면은 혹시 똑같이 다쳐도 뼈가 부러질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과 안 하는 분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뼈가 좀 더 튼튼한 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쳐도 부러질 확률이 낮죠. 그래서 이제 좀 치료를 하자는 게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골다공증이 진행이 심하지 않을 때는 덜 약해지세요 개념으로 가다가 너무 뼈가 많이 약해졌다거나
아니면은 골다공증으로 이미 골절이 몇 번 생겼으면, 이미 몇 번 부러졌으면은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또는 주사 맞는 게 힘들더라도 조금 그런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젊었을 때랑 연세가 드셨을 때 좀 분류해서 생각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뼈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때 운동을 많이 해서 영양분을 잘 보충을 해서 시작점을 높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이랑 낮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은 같은 개념이 아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방이긴 한데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그건 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상황에서도 당연히 예방하는 거는 어쨌든 잘 먹고 운동을 잘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고요. 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뼈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음식 먹어서 그걸 이제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건강보조식품이든 우리 칼슘약 이런 게 있잖아요. 또는 병원에 처방받든 그런 걸로 이제 좀 보충을 해준다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시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또 운동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근데 요새는 다들 피부 생각하셔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밤에 운동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비타민 D가 생성하는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세요가 좀 더 좋은 거죠.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수술한 빈도로 보면은 제일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이 제일 잘 부러지는 뼈겠죠. 제일 흔히 하는 뼈 중에 하나는 발목이죠. 특히 복숭아뼈 쪽이 많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게 발목 골절이 제일 흔하게 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손목도 많죠. 넘어질 때 보통 짚으면서 뚝 부러진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쇄골 골절도 되게 많아요. 이게 쇄골뼈가 몸통이랑 팔을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뼈거든요. 그리고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요새 자전거 타다가 티켓 넘어져서 많이 오시거든요. 또 짚겠죠. 그 순간 젊으니까 이런 데는 튼튼한데 여긴 뼈가 얇으니까 뚝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이 되죠. 네. 이제 우리 노인성 골절 중에서 고관절 골절, 이제 뭐 대퇴경부 뼈가 부러졌다거나 할 때 그럴 때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부러지는 연세 자체가 보통 70대 말 80대 초 이렇게 정말 나이가 많으실 때 진짜 그냥 가볍게 낙상으로 이제 부러지는데, 그러니까 부러지게 되면은 저희가 그 연세가 많으셔도 꼭 수술하자 하거든요. 왜 꼭 수술하자 하냐면 만약에 수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걷질 못해요. 환자분들이 뼈가 부러졌고 특히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걸어 다니시는 분이 누워 지내셔야 되고 앉아 지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와상 누워 계시다 보면은 다른 병이 생겨요. 폐렴이 온다거나 욕창이 온다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다른 병이 생기면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관절 쪽에 골절이 생긴다. 1년 내 사망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생존하는 확률이 절반이라면 엄청 그거는 문제가 되는 병이거든요. 암 환자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세가 많으셔도 수술하기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꼭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조건 걸으세요. 누워 지내시면 안 됩니다. 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하고도 빨리 걸릴 수 있는 수술로 우리가 선택을 해요. 많이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골절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제 골절이랑 뭐 골다공증이랑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물론 다칠 일이 없으셔서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내셔도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다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요런 식으로 치료하자고 했을 때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